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왼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경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혹시 경매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까? 처음 경매를 접하게 되면 아무리 꼼꼼하게 챙기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도 마찬가지죠. 옆에 경매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든든합니다. 경매와 관련된 카페를 찾아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학습도 빠르고 인맥도 넓어지고 좋은 물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경매 용어는 대항력, 아주 중요하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과 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등기가 뭐냐, 선순위의 가등기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유찰, 그리고 가처분, 선순위의 가처분도 역시 여러분이 인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자, 환매라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교부 청구는 세금을 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경매 용어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정확하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훨씬 배가 되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매 용어를 해설해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경매를 배우시고 난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항력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주택의 임차인에 관계돼서 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자,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그 전입한 이 길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전입한 이 길부터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입한 이 길 0시부터죠.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날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전입을 했다면, 그러면 이 임차인은 4월 20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항력이 뭐냐? 법상으로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거나, 자,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그 단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하고는 다소 다르게 쓰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 이때의 대항력인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여러분이 정리는 아직 덜 되셨지만 말소기준 권리를 배우셨거든요.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한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라는 건 하루라도, 날짜상으로 하루라도 먼저 전입한 걸 얘기하죠. 같은 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건저당이나 가압류일 때 그 설정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자, 이 물건이 주택이 경매를 당해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할 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뜻이 되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수라는 말 때문입니다. 인수는 물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그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때
결국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권리 분석을 할 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어는 자,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민법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채권, 물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 그러죠. 1억을 빌려가서 돌려줘야 될 사람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1억을 빌려줬는데, B가 1억을 빌려줬는데, 자, 이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느냐? 오직 A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실은 두 사람 관계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다는 대여금에 각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결국 1억을 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처럼 건저당을 설정하거나 등기부상 다른 조치를 해놨지 않다면 단순한 채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자, 이 건저당은 A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등기부에 설정을 하죠. 자, 이것은 물건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A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 A가 아파트를 C에게 처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아파트에 1억을 받을 권리가 남아있는 거죠. 자, 채권과 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자, 채권, 일반 채권은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 물권은 특정인이 아닌 특정 물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 차이인데 이것이 경매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유용하냐? 자, 채권의 대표적인 등기부상의 채권의 대표적인 게 보통 가압류입니다. 물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건저당이죠. 건저당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이 물건인데, 자, 가압류와 건저당이 등기부상에 만났을 때 그 권리가 어느 쪽이 센가? 어느 쪽이 먼저 배당을 받느냐, 보호를 받느냐? 물건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4월 달에 건저당을 설정되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99년 12월 달에 이미 가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자, 먼저 가압류가 돼 있고 건저당이 물건이 나중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낙찰돼서 배당받을 때는 같은 순서로, 동일한 순서로 배당을 받고요. 이 반대일 때, 예를 들어서 99년 12월 달에 건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2000년 4월 달에 가압류가 됐다면 이 물건이 낙찰됐을 때는 당연히 건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부닥쳤을 때는 물건이 우선한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당을 배울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도 여러분들이 경매에 있어서 자주 들으시는 용어인데요. 가등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부동산을 본등기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미리 그 권리의 순서를 정해놓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가등기가 있고요. 아니면 오직 담보의 용도로 하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가등기가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가등기 역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본등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를 미리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의 순서로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매매 예약을 위한 가등기 그런 쪽이고요. 담보가등기는 이것은 근저당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오늘은 이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찰이라는 경매에 있어서 유찰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끔 들으시는데 유찰이라는 것은 경매를 진행해서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 후에 가격을 20 내지 30% 저감시켜서 다시 경매를 하죠. 자, 그래서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 자, 누군가가 내가 사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때를 유찰이라고 합니다. 자, 4개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항력, 채권, 물건. 가등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유찰, 이 4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수원시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다세대 빌라가 나왔고요. 면적은 뭐 보통입니다. 감정가가 6,400이었었는데 이미 한 차례 낙찰이 되고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고 다시 경매하는 것을 신경매라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같이 좀 보실까요? 그냥 평범한 빌라입니다. 자, 문제는 자, 임차인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등기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배우실 텐데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자, 여기에 미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를 앞으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03년 8월 달의 건저당,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자,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죠. 2003년 6월에 전입했습니다. 건저당은 8월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한다. 물어줘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확정일자가 언제냐입니다. 역시 배당 시간에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만 전입은 빠르고 확정이 늦으면 그 늦은 날짜에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 늦은 날짜가 건저당보다 더 늦기 때문에 결국 배당은 건저당이 먼저 받고요. 그 이후에 임차인이 두 번째로 배당받는데 자, 이 낙찰가로 봤을 때는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인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누군가가 1차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가가 났습니다. 자, 그 불가가 난 것은 이러한 실수 때문이 아닌가. 인수를 모르고 낙찰받은 게 아닌가. 자, 제가 이 임차인 김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 제하고 대화를 해본 내용으로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수로 보고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등기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건저당 이후의 권리는 모두 지워지고요. 자, 많은 압류나 가압류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자,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송파동의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네요. 자, 금액은 10억이 넘습니다. 자,
2008년 5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자, 아래쪽으로 볼까요? 여기 주변 상황은 이종 주거지역이다, 학교가 가까이 있다, 이런 정도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1층, 2층 지하, 방이 각각 몇 개다, 몇 가구가 살수록 돼 있다,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제시유에 건물도 있는데 역시 이 경매에 다 포함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에 많은 임차인이 있을 때에 대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역시 대항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려면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될 게 말소기준 권리죠. 자, 말소기준 권리를 배우실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세권이 간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합 건물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죠. 자,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2007년 3월 21일 우리은행의 건저당입니다. 자, 2007년 3월 20일 날 세 개의 권리가 같은 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24301, 302, 303. 그러니까 접수 순서대로 권리의 순서가 되니까 여기서는 건저당, 세 번째 건저당, 우리은행의 건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비를 비교해 보시면 2007년 3월 21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임차인이 다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자, 김 씨는 전입이 빠른데 확정일은 없습니다만, 자,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배당을 먼저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 역시 이 대항력이 있습니다만 소액이고 확정일도 빠르기 때문에 역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숙 씨는 전입만 하고 확정이나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인수가 되죠. 자, 인수인데 기록을 보면 임차인 최 씨의 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 씨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중복된 내용이라면 이것은 결국은 인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아예 이 씨의 어머니 최 씨를 보면 전입이 빠르고 확증은 늦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으로 1,600을 배당받으니까 여기는 200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1,800 중에 서울 지역은 1,600만 원이 먼저 배당이 되니까 200이 인수가 되죠. 자, 그 위에 정범철 씨는 역시 확정이나 배당 요구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액 인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의 맨 마지막에 허 씨는 역시 전입만 있고 배당 요구가 없으니까 역시 전액 인수죠. 결국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사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2,5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 4,700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의 전세권자 2억 3,500이 과연 여기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전세권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전세권을 설정해야 전체에서 배당을 받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주택에서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의 낙찰가에서만 배당을 받는데, 잠시 보실까요? 자, 이것이 감정은 10억여 원인데 실제 토지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토지가 9억여 원이고요. 건물은 1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억 3천만 원의 전세권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많은 금액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광주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7천만 원이었고요.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가등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사건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김씨인데 김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자,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본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가등기입니다. 자, 그 뒤에 또 하나의 가등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가등기는 그 앞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인데 근저당 뒤에 있는 가등기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든 아니면 담보 가등기든 후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두 개의 가등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두 번째 가등기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등기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만 더 볼까요? 자,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에 오피스텔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6,800이고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등기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등기부상 가장 앞에 있는 권리는 소유권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가 아주 중요하죠. 자,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매매 예약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자,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이것은 인수입니다. 지워지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과 같으니까 자,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선순위의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근저당, 담보 가등기가 아닌 매매 예약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고 인수로 표시한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매매 예약을 위한 담보 가등기가 아닌 매매 예약을 위한 가등기라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자, 관악구의 압류가 되죠. 자, 이 압류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1순위죠. 자, 문제는 배당은 여기서 1순위로 봤는데 그렇죠? 전입도 빠르고 대항력이 있지만 확정도 빠르니까 1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인수해야 되니까 낙찰자는 이 가등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금액의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금액이 떨어지면 5천 이하로 떨어지면 결국 떨어지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5천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5천 이하로는 살 수가 없고 또 가등기는 남아있는. 그래서 이 가등기가 진정한 매매 예약을 위한 가등기라면 결국 이 물건은 몬서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권리관계가 꼬여서 복잡한 것은 결코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 물건도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합니다. 자, 경매 용어 중에서 가처분이라는 얘기도 자주 들으셨죠. 가처분이란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아주 어렵습니다. 경매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처분이 쓰여지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으니까 경매하고 관련된 가처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A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B라는 채권자가 A의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하고 돈을 채권을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A가 미리 눈치를 채고 C에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B의 입장에 이 A와 C의 이 거래 관계가 정상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통정이다. 허위 매매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소송을 통해서 이 B, C에게 넘어간
이 아파트의 명의를 A에게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B가 채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C의 명의로 된 상태에서는 이 B 채권자가 채권을 해소할 수 없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 물건을 설정했다면 C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 물건 설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A에게 소유권이 돌아와야만 B가 채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서 소송을 하는데 만약에 이 B가 이겼는데 C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처분해버리면 B는 소송을 이겨도 실제 실이익이 없죠. 그래서 이 B가 C에게로 간 이 부동산의 명의를 묶어놓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처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처분은 장래에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장래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더 이상의 다른 권리 변동이 없게 하는 그것이 가처분이죠. 자,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가처분 시간에 이러한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이 가처분이 나중에 낙찰된 다음에 이게 살아남아 있느냐 또는 소멸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경매를 하시면서 가처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이 자주 있으실 텐데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환매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자, A라는 사람이 소유주가 B에게 부동산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매매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팔 때 조건이 있었죠. 자, 그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돌려서 사겠다. 이것이 환매입니다. A가 B한테 보통은 그냥 파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일정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사겠다. 사는 금액은 내가 판 금액으로 한다. 자, 이렇게 다시 사는 거를 보류해 놓는 등기가 환매 등기입니다. 등기부상에 올라가죠. 자, 경매 물건의 환매라는 내용이 나오면 자, 이 환매는 시효가 5년이거든요. 부동산의 환매는 5년이 지나면 이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물건에 환매란 내용이 있고 5년이 지났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간혹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더 조사해 보시면 사실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용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까요? 교부청구라는 내용이 역시 경매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교부청구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관공서에서 자,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관공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보통의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한다라고는 용어를 쓰는데요. 세금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교부청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부청구는 세금 체납한 것을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청구, 배당을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가처분과 환매, 교부청구 이 세 단어하고 관련된 사례를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자, 하고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전라도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농지고요. 자, 위치는 좋습니다. 바닷가에 도로 옆에 있는 관리지역의 농지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상 금액도 무척 저렴합니다.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자, 문제는 등기부상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가처분은
자, 설정한 지도 물론 오래되지 않았고요. 자, 이 가처분이 아직 살아있는 내용이라면 자, 이것은 인수가 되니까 낙찰받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자, 이것은 인수가 되니까 결국 저렴하게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는 경매를 신청한 건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자는 이 가처분을 잘 내용을 아니까 아마도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선순위의 가처분은 인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남양주에 공장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잘 한번 보시죠. 자, 공장 용지 200여 평이 이 나대지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데요. 자, 1억 3,900에 경매가 나와서 1억 2,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등기부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장 앞에 환매 등기가 있습니다. 자, 환매 등기는 양주군에서 설정을 했고 그 기간이 2005년 4월부터 여기서는 3년간으로 표시했네요. 원래 표시가 없을 때는 5년으로 보는데 여기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에서는 지났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낙찰받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제가 볼 때는 양주군에서 지방공업단지를 분양할 때 그 분양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한다. 아마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억 7천짜리가 1억 2,500에 낙찰이 됐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교부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부 청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미리 칠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세금이 체납된 것을 이 경매하는 이 경매 법정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납된 세금을 청구했다는 뜻이고 이 청구한 금액을 세금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낙찰자인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 청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선순위의 가등기와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입니다.